서울의 지하철 2호선은 거대한 강철의 뱀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삼키고 뱉어내며 이 도시의 혈관 역할을 했다. 윤설이에게 그곳은 고문실과도 같았다. 쇠바퀴가 레일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음,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뒤섞인 웅성거림, 이어폰 밖으로 새어나오는 조악한 음악 소리, 그녀의 예민한 청각에 이 모든 것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혔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음향법의학 분석가 중 한 명이었다. 경찰과 검찰이 보내온 잡음으로 가득 찬 녹음 파일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그녀의 귀는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소리를 분별해내는 신이 내린 선물이자 동시에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세계는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스튜디오 안에 존재했다. 그곳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지옥 같은 소음의 강을 건너야만 했다. 그녀는 언제나 최고급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사람들로 가득 찬 객차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했다. 그 남자, 1년 전부터 그는 항상 같은 칸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칼날처럼 다려진 어두운 색 정장,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주변의 모든 혼돈을 흡수해버리는 듯한 깊고 고요한 존재감. 그는 서리에게 있어 이 소음의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유일한 섬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에만 자신을 괴롭히는 외부의 소음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서리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다. 어떤 날 그는 고뇌에 찬 건축가였고 어떤 날은 새로운 악상을 떠올리는 작곡가였다. 그의 곧게 뻗은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를 혹은 섬세한 설계도 위를 누빌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의 이름도 직업도 목소리조차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완벽했다. 그녀만의 상상 속에서 그는 그 어떤 결점도 없는 고독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날도 서리는 여느 때처럼 그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는 날렵한 옆모습에 시선을 빼앗긴 채 자신의 정거장이 다가오는 것도 잊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하철이 갑작스럽게 급정거했다. 중심을 잃은 사람들이 와르르 한쪽으로 쏠렸고 서리 역시 그 파도에 휩쓸려 넘어질 뻔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대신 품에 꼭 안고 있던 서류 가방을 놓쳤다. 가방이 열리면서 안의 내용물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졌다. 그것은 평범한 서류가 아니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흑백의 추상적인 무늬처럼 보일 수십 장의 스펙트로그램 소리의 시각적 표현이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작업의 일부였다. 어떻게? 서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허둥지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힐끗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창피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앞으로 길고 단단한 손가락을 가진 손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그 손은 바닥에 흩어진 스펙트로그램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서리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그였다. 그녀의 상상 속 왕자님이 현실의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녀를 도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를 짚다가 그녀의 손끝을 스쳤을 때 서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침내 마지막 한 장까지 모두 주워 담자 그는 서류 뭉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서류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쉽게 내어주지 않을 듯한 견고함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으로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때마침 열차는 그의 정거장에 도착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서리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그가 스쳤던 손끝에서는 여전히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남아있었다. 그날 서리는 스튜디오로 돌아와서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복원해야 할 녹음 파일을 앞에 두고도 오직 그의 강렬했던 눈빛과 침묵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분석해온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그의 침묵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만졌던 스펙트로그램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다. 마치 그의 지문이라도 남아있을 것처럼.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라고,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희망의 싹이 돋아났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조용하고 고독했던 세계가 그 짧고 운명적인 만남으로 인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될지를, 그리고 그녀가 반해버린 그 고독한 남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녀의 입가의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멜로디가 이제 막 그 첫 소절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남자와의 짧은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윤설이의 세계는 온통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작업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 속에서도 그의 깊은 눈빛과 침묵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고요했던 일상에 달콤하고 위험한 불협화음이 끼어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속한 작은 음향법의학 연구소의 소장이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호출했다. 윤 실장 큰일 났어. 아니, 엄청난 기회야.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1급 기밀 표시가 된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직접 의뢰가 들어왔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최상위 등급의 사건이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운영하는 작은 사설연구소에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중앙수사부에서 직접 의뢰가 들어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복원에 실패한 음성 파일이야. 거의 완벽하게 손상돼서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라고들 하더군. 이걸 만약 우리가 해낸다면. 소장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야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리의 실력을 믿었다. 그녀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건의 엄청난 중요성과 철저한 보안 유지를 재차 강조하며 암호화된 파일을 서리에게 건넸다. 서리는 자신의 어두운 방음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그녀는 외부 세계의 모든 혼란을 차단하고 오직 이 새로운 도전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잠시나마 기차의 그 남자에 대한 생각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용 헤드폰을 끼고 처음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칙...콱... 헤드폰에서는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의 파도가 몰아쳤다. 보통 사람이 들었다면 1초도 견디지 못하고 꺼버렸을 완벽한 소음 덩어리였다. 하지만 서리는 달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혼돈의 소리 너머에 숨겨진 질서를 듣기 시작했다. 그녀의 귀에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저주파의 웅궁거림이 들렸다. 오래된 건물의 대형 환풍기 소리일 가능성이 높았다. 또 아주 미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음파의 파형이, 거대한 정정이 노이즈의 파도 아래에서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그녀는 이런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주파수 필터링 프로그램을 열고 수백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소음의 지층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고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며칠 동안 파일에만 매달렸다. 사건을 맡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소장이 다급하게 그녀의 스튜디오 문을 두드렸다. 윤 실장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들이 진행 상황을 보러 온다고 하네. 곧 도착할 거야. 서리는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다. 대검찰청의 엘리트 검사들이라니. 그녀가 평생 동안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작업실을 정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연구소에 초인종이 울렸다. 소장이 거의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날카롭고 보수적인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관록이 느껴지는 부장검사였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다른 한 명은 서리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였다. 매일 아침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기차의 그 남자. 그녀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낭만적인 건축가 고뇌하는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였다. 기차 안에서의 그 고요한 집중력은 예술적 사색이 아니라 거대한 먹잇감을 쫓는 사냥꾼의 집요함이었다. 그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 놀라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주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며 예를 표했을 뿐 그 이상의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서리의 낭만적인 환상은 차갑고 비정한 현실과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연장자인 부장검사가 대부분의 설명을 이끌었다. 윤서리 분석관 맞으시죠? 이 사건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정치 비자금 사건입니다. 이 음성 파일이 우리가 최종 타겟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사건의 모든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 사건이 가진 엄청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 남자 강지훈 검사의 시선은 줄곧 서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낭만적인 이방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의 핵심 증거를 분석하는 전문가를 평가하는 날카롭고 분석적인 검사의 눈빛이었다. 그의 시선은 서리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오기가 솟아나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서리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전문가의 목소리로 자신의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몇 가지 유의미한 음성 파형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스펙트로그램을 가리키며 자신이 분리해낸 희미한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에 강지훈 검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복원 과정에서 원본의 변형 가능성은 없습니까?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분석 과정의 무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검사들이 돌아간 후 서리는 스튜디오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안전하고 조용했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가 꿈꿔왔던 남자는 현실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그녀가 단 한 번도 속하고 싶지 않았던 범죄와 권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눈으로 화면 속의 음성 파일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도전 과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건이었고 그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으로 그것은 그녀의 싸움이 되기도 했다. 이 거대한 무게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두려움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하고 새로운 목적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지훈 검사와의 만남 이후 윤설이의 스튜디오는 더 이상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참호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에 피어났던 낭만적인 상상은 사건의 거대한 무게감과 그가 짊어진 책임감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그를 도와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더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마치 소리의 파도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처럼 수백 수천 번이고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코딩한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과 여러 개의 음향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며 소리의 지층을 원자 단위로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귀는 단순한 소음과 의미를 가진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형의 차이를 구별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며칠 밤을 샌 끝에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잡음의 벽 아래에 묻혀있던 아주 짧은 속삭임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겨우 1.5초 길이의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지만 설이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오 회장에게서 온 자금, 오 회장. 마침내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된 것이다. 설이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단서로 해당 단어가 언급된 시간대 전후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몇 개의 단어 조각들을 더 건져 올렸다. 선거 자금으로 흔적 없이 처리해. 이 일은 우리 셋만 아는 거야.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모여 끔찍한 그림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대화였다. 설이는 즉시 검찰청에 부여받은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보고했다.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강지훈 검사가 이번에는 홀로 그녀의 연구소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찾아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설이는 말없이 헤드폰을 그에게 건넸다. 그녀가 복원해낸 짧은 음성 조각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강지훈의 미동도 없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연석, 태아그룹 회장. 그는 마침내 그들이 쫓던 거대한 그림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것은 그들의 수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는 설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넘어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윤설이 씨,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당신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경고이자 그녀의 작업이 가진 중요성을 인정하는 존중의 표현이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태아그룹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오연석 회장은 값비싼 시가를 태우며 자신의 앞에 선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검찰 내부 정보원에 따르면 저희가 폐기했다고 생각했던 그 음성 파일이 사설연구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부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오연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사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파일은 그의 가장 완벽한 보험이었다. 절대 복원 불가능하게 손상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그 연구소, 그리고 그 분석가라는 여자. 깨끗하게 처리해. 파일은 회수하고 다시는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도록 겁을 좀 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그의 신복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리는 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 작업을 계속했다.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는 흥분감에 피곤함도 잊은 채였다. 연구소는 어둡고 고요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불안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예민한 귀가 창밖에서 들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포착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잠깐 금속이 긁히는 소리. 그녀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위협은 현실이 되어 그녀의 일상을 덮쳐왔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던 그녀는 자신의 낡은 자동차 타이어 4개가 모두 날카롭게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연구소 문 앞에 목이 꺾인 비둘기 사체가 놓여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매일 듣던 바로 그 잡음만이 그녀를 조롱하듯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가 머물던 안전한 소리의 성역이 소리 없는 위협에 의해 침범당한 것이다. 사건의 위험이 더 이상 모니터 속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불을 모두 끈 채 창문 커튼 뒤에 숨어 밖을 내다보았다. 짙게 깔린 어둠이 마치 자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완전한 고립감과 공포.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훈 검사. 그녀는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 비상시를 위해 그가 남겨주었던 직통번호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의 번호를 눌렀다. 휴대폰 액정 위로 떠오른 강지훈 검사라는 이름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다. 전화기 저편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윤설이의 세상을 짓누르던 공포의 무게가 아주 약간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윤설이 씨, 진정하고 내 말 들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문 잠그고 불 끄고 절대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불안에 떠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견고한 힘이 있었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통화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다른 누군가에게 짧고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오연석 회장의 사냥개들은 검찰보다 한 발 빨랐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협박에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그들의 임무는 파일을 회수하고 연구소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서리의 예민한 귀에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록이 해체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틱틱 지지직.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통화가 연결된 휴대폰을 쥔 채 스튜디오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녹음 부스 안으로 몸을 숨겼다.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그곳만이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육중한 방음문이 닫히자 외부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하지만 서리는 오히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문 밖의 침입자들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웅크린 채 자신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잠시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연구소 문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그들은 불을 켜는 대신 적외선 탐지기가 달린 고글을 쓰고 내부를 훑었다. 한 명은 서버와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다른 한 명은 자료 보관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서리는 녹음 부스의 작은 유리창 너머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들의 그림자를 보며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윤설이 씨, 내 말 들려요. 우리 팀이 거의 다 도착했어. 5분만 더 버텨요. 침입자 중 한 명이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강제로 뜯어내려던 순간이었다. 연구소의 앞뒤 출입문이 동시에 그리고 아주 조용히 열렸다. 강지훈과 그의 수사관들이 한 팀이 되어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어둠을 이용해 조용히 침입자들의 동선을 차단했다. 움직이지 마. 중앙지검이다. 강지훈의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명령에 침입자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품 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들고 맹렬하게 저항했다. 짧고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강지훈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의 몸놀림은 날렵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제압하는 동작은 매우 단호했다. 몇 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침입자들은 수사관들에게 완벽하게 제압되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강지훈은 입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곧바로 서리가 숨어있는 녹음부스로 향했다. 윤설이 씨, 괜찮습니까 나요? 강지훈 검사. 그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강지훈의 얼굴을 보자 참고 있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어요. 그의 직업적인 가면이 잠시 벗겨지고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빛이 드러났다. 연구소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부서진 장비와 흩어진 서류들.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침입자들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갔다. 강지훈은 현장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서리는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았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엉망이 된 자신의 연구소를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분노와 결의로 바뀌기 시작했다. 저 포기하네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반드시 복원해낼 겁니다. 그녀의 용기에 강지훈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분석가나 보호해야 할 증인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싸움의 또 다른 전사였다. 그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이 시간부로 윤설이 씨를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 경호합니다. 제 책임해.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아파트도 이 연구소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검찰이 운영하는 비밀 안전가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핵심 장비들 역시 그곳으로 함께 옮겨질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세계는 검찰이 제공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축소되었고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강지훈 그 자신이 되었다. 몇 시간 후 서리는 낯설고 인적 없는 안전가옥에 와 있었다. 그곳은 차갑고 비인격적인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안전했다. 함께 겪은 위험은 두 사람 사이에 직업적인 벽을 허물어뜨렸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검사의 선언이자 한 남자의 약속이었다.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습니다. 서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낭만적인 환상도 차가운 검사도 아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포의 밤이 만들어낸 서로의 운명을 올가맨 깊은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에서
윤설이는 오직 소리하고만 대화했다. 강지훈 검사가 쳐준 보호막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었다. 강지훈은 자주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수사에 필요한 보고를 받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며칠씩 밤을 새울 때마다 말없이 따뜻한 음식과 커피를 가져다 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 오가는 짧은 시선과 작은 배려들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다. 전문가와 증인의 관계는 어느새 함께 싸우는 동지이자 서로를 걱정하는 인간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수십 일간의 끈질긴 사투 끝에 설이는 마침내 마지막 잡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렸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소음의 파도가 사라지고 그 아래에 묻혀있던 두 남자의 선명하고 오싹한 목소리가 드러났다. 설이는 강지훈과 함께 안전가옥의 스피커 앞에 앉아 복원된 전체 대화를 들었다. 오현석 회장. 그 돈은 다음 달 초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달될 걸세. 자네는 뒤처리만 깨끗하게 해주면 돼. 정치인 회장님 하지만 액수가 너무 큽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오연석 회장 문제는 생기지 않아. 내년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그게 바로 자네에게 주는 내 대답이야.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 말고 받은 만큼 일이나 확실하게 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오현석 회장이 차기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등에 업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불법적인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차기 정부의 거대한 국책 사업을 약속받는 명백한 정경유착의 현장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폭탄급 증거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그 증거가 가진 엄청난 파괴력에 압도당했다. 강지훈은 설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해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기에는 너무 일렀다. 오연석 회장은 그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자였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 헤드라인이 폭발했다. 단독 강지훈 검사 증거 조작 및 불법 수사 혐의 포착. 검찰의 태하 게이트. 수사 표적 수사를 위한 무리 수였나. 음향 분석가 윤설이 심각한 정신질환 병력이 있어. 증거 신빙성 논란. 오연석이 자신의 내부 정보원과 언론 인맥을 총동원하여 역공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강지훈 검사가 자신을 잡기 위해 수사에 집착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석가를 회유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퍼뜨렸다. 심지어 설이의 사회불안 장애 병력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녀가 심각한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것처럼 꾸민 가짜 진단서까지 언론에 흘렸다. 대검찰청은 발칵 뒤집혔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검찰 조직 전체가 비난의 중심에 섰다. 강지훈은 즉시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긴급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았다. 강지훈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최고위 간부들 앞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오현석 회장의 변호인단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강 검사, 지금이라도 태아그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반납하게. 검찰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네. 징계위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대로라면 그는 불명예스럽게 해임되고 그의 검사 인생은 끝장날 터였다. 그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그의 손에는 완벽하게 복원된 음성 파일,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핵폭탄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 조작 혐의가 터진 이후에 완성된 이 증거를 지금 제출하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위원회는 그가 혐의에 맞서기 위해 급조해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그의 유죄를 확정짓는 마지막 못이 될 수도 있었다. 회의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서린은 잠시 휴회를 위해 밖으로 나온 강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은 소리가 있어요, 검사님. 사람들은 잠시 속을 수는 있어도 진실의 목소리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그의 마음을 결정하게 만들었다.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수사 중단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구하는 순간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위원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원장님, 제가 가진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기계에 집중되었다. 그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기 직전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마지막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징계위원회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은 바늘로 찌른 듯 터져버렸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잡음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백한 두 남자의 목소리였다. 오현석 회장의 오만한 웃음소리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정치인의 비굴한 목소리가 그들의 추악한 거래와 함께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년 국책 사업으로 진행될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그게 바로 자네에게 주는 내 대답이야. 녹음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징계위원들의 얼굴은 경악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이 목소리가 이 대화가 조작된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의 실체였다. 오현석 회장의 변호인단은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맹렬하게 방역하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강지훈 검사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만들어낸 가짜 파일입니다. 저 음성을 분석했다는 분석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사람의 작업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들의 고함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순간 강지훈은 조용히 문을 향해 말했다. 윤설이 분석관 들어오시죠. 모든 시선이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윤설이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리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적대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는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증명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이 음성 파일이 단 0.001%의 변형이나 조작도 없는 원본 그대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감정이나 직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과학과 데이터로만 말했다. 스크린에는 오현석 회장과 상대 정치인의 목소리 파형, 즉 성문 보컬 핑거프린트이 나타났다. 이것은 두 사람의 성문입니다.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파형을 가지고 있죠. 파일 속의 목소리는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다른 목소리, 파일과 100% 일치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잡음 제거 알고리즘 주파수 분리 과정, 그리고 녹음 파일 속에 숨겨져 있던 배경소음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파일 배경에는 3.25초 간격으로 희미하게 울리는 괴종시계 소리와 특정 모델의 구형 환풍기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대화가 진행되는 내내 끊김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이는 이 녹음이 중간에 편집되거나 잘라 붙인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빈틈없는 설명에 변호인단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그들은 그녀의 정신질환 병력을 물고 늘어졌지만 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응수했다. 제가 가진 예민한 청각과 사회적 불안은 오히려 저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 소리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최고의 작업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선언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그녀의 전문성과 확신에 찬 태도는 그녀의 증언에 감히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했다. 징계위원회는 완벽하게 설득당했다. 검찰총장은 굳은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연석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부패한 정치인은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 대한민국 언론은 태하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이 거대한 스캔들을 일제히 터뜨리기 시작했다. 국가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검찰 조직은 내부의 썩은 부위가 드러나면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강지훈은 비록 오명은 벗었지만 조직의 불문율을 깨고 거대한 권력에 맞선 대가로 수많은 적을 만들게 되었다. 그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터였다. 윤설이 역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녀의 신상은 이제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권력자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는 과거의 조용하고 익명성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식처를 잃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며칠 후 강지훈은 언론의 접근이 통제된 그녀의 연구소에서 서리를 만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거창한 선언도 없었다. 오직 힘든 싸움을 함께 이겨낸 동지들만이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이해심만이 흐르고 있었다. 윤설이 씨 덕분입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서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검사님께서 제 목소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들의 공유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말없는 질문만이 고요한 연구소의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태하 게이트가 핥히고 지나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연석 회장과 그의 하수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국민들은 잠시나마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윤설이의 삶 또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하청업체의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국내 최대 규모의 음향법의학 연구소 소리 포렌식 랩의 소장이 되어 있었다. 태하 게이트 이후 그녀의 이름과 실력은 전설이 되었고 검찰과 경찰은 물론 대기업들의 기밀 사건 의뢰가 쇄도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짓누르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찾아내는 법을 터득했다. 강지훈 검사 역시 국민검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는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청렴과 강직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고 여전히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건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한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강지훈이 예고 없이 그녀의 새로운 연구소를 찾아왔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연구소는 세련되고 전문적인 공간이었다.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는 증표와도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보호를 받는 증인이 아니었다.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강지훈은 자신이 들고 온 작은 선물을 건넸다. 희귀한 클래식 LP판이었다. 이 음악 예전에 윤설이 씨가 떨어뜨렸던 악보에서 본 기억이 나서 그의 섬세한 기억력에 설이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연구소를 둘러본 후 강지훈은 산책을 제안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우연을 가장하여 익숙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들은 예전처럼 2호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퇴근 시간의 번잡함이 조금은 지난 저녁의 열차는 예전보다 한산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칸 그 자리에 나란히 섰다. 익숙한 소음이 여전히 그들을 감쌌지만 설이는 더 이상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벗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 찾아온 평화의 증거였다. 그때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이 기차 예전에 매일 탔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그녀만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다.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이 늘 인상적이었습니다. 설이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수줍음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검사님이 만드는 침묵이 좋았어요.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듯한 그 느낌이요.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마침내 조용한 고백이 되어 흘러나왔다. 열차는 서울의 야경 속을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었다. 설이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새로운 멜로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서스펜스와 위험의 멜로디가 아니었다. 폭풍우를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연주해 나갈 희망과 신뢰 그리고 조용한 사랑의 멜로디였다.